엄마, 칠순 축하해요. 밤 11시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며느리 친정 어머니 칠수는 어땠을까요? 동네 한정식집 대관, 하객 40명, 비용 200만 원. 그날 밤 6억 재산을 모두 아들에게 주려던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년간 모은 6억을 아들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칠순 당일 혼자 편의점 케이크를 먹으며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아들 몫은 영원이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 통쾌한 복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순희, 올해 72세입니다. 부산에서 40년 넘게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모시면서 근근히 살아왔지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는 혼자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들 준호는 45세로 서울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딸 민지는 40세로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결혼해서 서울 분당에 살고 있고 민지는 아직 미혼으로 부산 남구에서 혼자 살아요. 제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 한 채 4억 정도 되고요. 예금이 2억 정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남긴 보험금과 제가 40년간 반찬 가게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에요. 총 6억.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서민이 평생 모은 돈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저는 원래 이 돈을 아들 준호에게 거의 다 주려고 생각했어요. 5억 정도는 준호한테, 1억은 민지한테 주려고요. 그게 제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손이고 집안을 이어가야 하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지는 나중에 결혼하면 어차피 남의 집 사람이 되니까 조금만 줘도 괜찮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검소하게 살았어요. 옷은 시장에서 싸게 사고 외식은 거의 하지 않고 전기세 아끼려고 겨울에도 내복 2겹 입고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서 안 갔어요. 아들 준호 주려고 아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네 집은 분당에 있는 전세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3억이에요. 며느리 지은이는 결혼 전에 쇼핑 방송 호스트로 일했지만 결혼하고는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손주 서진이는 올해 8살이고요. 며느리 지은이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하지만 뭔가 속마음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특히 친정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준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라졌어요. 아내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뭔가 부탁하면 항상 며느리한테 먼저 물어보고 며느리가 안 된다고 하면 저한테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결혼하면 아내가 우선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민지는 준호와는 달랐어요. 성격이 강하고 똑 부러지는 편이라 자기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바쁜데도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차로 20분이면 오니까 토요일 오후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장을 받아주고 같이 밥도 먹고 제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평일에도 퇴근길에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곤 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얼굴을 보는 셈이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사는 남천동 근처 남구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전세 보증금 2억은 제가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민지가 결혼하면 그때 가져가라고 했지요. 민지는 제 돈을 빌렸으면서도 항상 미안해했어요. 나중에 꼭 갚겠다고 이자라도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가끔 민지가 물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거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호한테 5억, 민지한테 1억 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왜 오빠한테만 그렇게 많이 주냐고, 자기는 뭐냐고, 자기가 더 효도하는데 왜 오빠가 5배를 받냐고 따졌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장손이니까 그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가 효도나 제대로 하는지 두고 보라고요. 오빠는 서울에서 1년에 몇 번이나 오냐고, 자기는 일주일에 서너 번 오는데 왜 오빠가 5억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민지가 좀 서운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청소하고 저녁에는 TV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민지가 들르는 날이면 같이 저녁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지는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시장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가끔 준호한테 택배로 반찬을 보냈습니다. 서울까지 택배비가 좀 들지만 아들이 제가 만든 반찬 먹었으면 해서요. 며느리한테서 고맙다는 문자가 왔지만 그다지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지한테는 직접 갖다 줬습니다. 차로 20분이면 되니까 김치 담그면 들고 가고 나물 무치면 또 들고 갔어요. 민지는 제가 반찬 만들어주면 정말 좋아하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담가서 민지한테 가져다 줬더니 진짜 감동한 듯이 울먹이더라고요.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통장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언제 아이들한테 줘야 할까? 지금 주기에는 제가 아직 건강하고 혼자 살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좀 더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죽으면 준호한테 5억, 민지한테 1억씩 가도록 유언장을 미리 써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준호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쁘니까 자주 못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에 명절 때 두어 번 오면 그걸로 만족했어요. 민지는 부산에 있으니까 자주 오는 거고요. 그래도 장소는 준호니까 집안을 이어갈 사람은 준호니까 재산은 준호한테 많이 줘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로 제 70세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2년 전 제 70세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칠순은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잖아요. 70년을 살아왔다는 것, 그 자체로 축복이고 감사한 일이니까요. 저는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칠순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집도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작은 식사 자리라도 마련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칠순 일주일 전쯤 준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가 엄마 칠순인데 시간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회사에 중요한 워크숍이 있어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잔치를 하냐는 말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바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는데 바쁘겠지. 워크숍은 중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요. 민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알면 또 오빠한테 화낼 게 뻔했으니까요. 칠순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혼자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70세가 된 제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들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더라고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생일이면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 때문이었어요. 혼자 상을 차리고 앉아서 미역국을 떠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11시쯤 민지가 들이닥쳤습니다. 손에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예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요. 민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했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5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반지였어요. 교사 월급 450만 원에서 이런 선물을 사려면 한 달 내내 아껴야 할 텐데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오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워크숍 때문에 바쁘다고 못 온다고 말했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칠순인데 워크숍이 뭐가 중요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화를 냈습니다. 괜찮다고, 바쁜데 어떡하냐고, 오빠 탓하지 말라고 민지를 달랬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화를 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빠가 뭐든 오늘은 엄마가 주인공이니까 기분 좋게 보내자고요. 민지가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해운대 바닷가가 보이는 괜찮은 식당이었어요. 1인당 1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민지와 단둘이 앉아 식사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민지는 학교 이야기, 학생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웃으며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아들이 없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찍어줬는데 민지와 저 단둘이 찍은 사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계산서를 보여줬는데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케이크 5만 원, 꽃다발 3만 원, 금반지 50만 원까지 합치면 민지는 총 78만 원을 썼어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민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당연한 거라고, 엄마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마침내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준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못 찾아뵈어 죄송해요. 나중에 밥 사드릴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아들한테서 받은 게 밤 11시 30분 문자 한 통이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바빴으니까 이해해야지 하고요. 워크숍이 중요한 거니까, 직장 생활이 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가 또 찾아왔어요. 어젯밤 오빠한테서 연락 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문자 왔다고, 축하 문자 받았다고 말했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밤 11시 30분에 이런 문자가 축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민지를 진정시켰어요. 괜찮다고,
그래도 연락은 한 거 아니냐고 오빠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화를 내다가 결국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시장도 가고 집 청소도 하고 민지가 오면 같이 밥도 먹고요. 준호한테서는 한 달쯤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밥 한 번 사겠다고 부산 내려가면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쁘니까 서울에서 일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 지은이의 SNS를 보게 됐어요. 민지가 보여줬는데 보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봐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핸드폰을 들이밀며 이걸 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의 SNS였어요. 3개월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정식집 단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중앙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며느리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보였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장모님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손주 서진이는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는데 외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고 꽃장식도 화려했으며 풍선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사진이 10장도 넘게 올라와 있었어요. 금반지를 손에 들고 찍은 인증샷도 있었고 케이크 촛불을 끄는 장면도 있었고 단체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칠순잔치, 효녀, 부모님 사랑, 가족 사랑, 감사, 효도 같은 단어들이 주르륵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완벽한 며느리시네요. 효녀세요. 부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같은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댓글마다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부모님 평생 고생하셨으니 당연하죠.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그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게시물 날짜를 확인했어요.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제 칠순이 2년 전이니까 그 사이 어느 시점이었던 거예요. 사진 속 한정식 집은 꽤 큰 곳이었습니다. 민지가 말해주길 저기 1인당 5만 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대충 4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계산해 보니 음식값만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았어요. 금반지도 보였고 꽃장식비도 들었을 테고 케이크 값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총 비용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민지가 옆에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엄마 칠순 때는 밤에 문자만 보내놓고 친정 칠순은 이렇게 성대하게 하냐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진만 계속 바라봤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칠순 때 워크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던 그 아들이 장모님 칠순에는 이렇게 정장까지 차려입고 참석했더라고요. 손주 서진이가 들고 있는 팻말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외할머니 사랑해요. 그럼 친할머니는요? 친할머니 칠순 때는 어디 있었나요? 민지가 계속 화를 냈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워크숍이 있어서 못 온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친정 칠순 준비하느라 바빠서 시댁 칠순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걸까요? 혹시 며느리가 일부러 그 날짜에 워크숍을 잡게 만든 건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멀리 보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머리는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밥을 먹어도 생각나고 TV를 봐도 생각나고 잠을 자려고 해도 생각났습니다. 민지가 매일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칠수는 어땠는지 다시 떠올려 봤어요. 혼자 미역국 끓여 먹고 밤에 문자 한 통 받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지가 78만 원 쓰면서 챙겨준 것만 있었어요. 교사 월급 450만 원에서 6분의 1이 넘는 돈을 쓰면서 금반지를 사고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꽃다발과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칠수는 어땠나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쓰고 40명이 넘는 하객을 초대하고 아들이 정장 입고 참석하고 손주가 팻말 들고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들이니까 5억을 줘야 한다고, 장손이니까 당연하다고, 딸은 1억만 줘도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틀렸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과거를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준호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민지와 준호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민지가 집에 왔었습니다. 김장김치를 담가서 큰 통에 담아왔더라고요. 엄마 혼자 김장하기 힘드시니까 자기가 주말 내내 담갔다면서 들고 왔었어요. 그날 민지는 보일러 온도가 너무 낮다고 걱정하며 온도를 올려놨고 집에 가서는 제 통장으로 전기세 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추운데 전기세 아끼지 말고 따뜻하게 지내라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무렵 준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일도 떠올랐어요. 제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로 사흘 동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민지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서 들켰어요. 민지는 학교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약을 지어온 뒤에는 죽을 끓여줬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제 집에서 자면서 밤새 간호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야 하는데도 출근 전에 들러서 제가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고 점심시간에도 전화해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그때 준호한테 아프다고 전화했더니 병원 가보시라는 말만 하고 끊었었어요. 8개월 전 어버이날도 생각났습니다. 민지는 새벽같이 와서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줬으며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맛있는 식당도 데려가고 백화점에서 옷도 사주고 저녁에는 영화까지 봤어요. 준호는 저녁 8시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버이날 축하한다는 짧은 문자였고 못 찾아뵈어 죄송하다는 말이 끝이었어요. 이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르는 민지와 1년에 명절 때 두어 번 오는 준호를 비교하게 됐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다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민지와 택배로 받고도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는 민지와 통화할 때마다 바쁘다며 서둘러 끊는 준호가 대비됐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도가 뭘까요? 큰 돈을 쓰는 게 효도일까요? 아니면
자주 얼굴 보여주고 말동무 되어주는 게 효도일까요? 며느리는 친정 엄마 칠순에 200만 원을 썼지만 민지는 제 칠순에 78만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저를 찾아오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김장도 담가주고 전기세도 내줬어요. 그게 얼마짜리인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새벽까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생각만 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면서도 집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통장들을 꺼내서 정리했어요. 예금 통장에는 2억이 있었고 부산 아파트는 최근 시세로 4억 정도였습니다. 총 6억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적어봤어요. 준호 5억, 민지 1억. 그 글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줄을 그어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어요. 민지 3억, 나 3억, 준호 영원. 적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칠순도 챙기지 않고 친정만 챙기고 1년에 2번도 안 오는 아들에게 왜 5억을 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 찾아오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김장도 담가주고 전기세도 내주는 딸은 왜 1억만 받아야 하나요? 이건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이 섰어요. 아들 몫은 없어요. 딸한테 반을 주고 나머지 반은 제가 쓸 겁니다. 평생 아껴서 산 게 뭐가 좋았나요? 여행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면서 모은 돈을 칠순도 안 챙기는 아들한테 주려고 했다니 제가 바보였어요.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법무사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딸한테 3억, 나머지는 제가 쓸 거고 아들 몫은 없다고요. 법무사가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확고했어요. 공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부산 아파트를 팔아야 하고 민지한테 3억을 줘야 하고 나머지 3억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겁니다.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 거예요.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민지가 장을 보고 와서 냉장고를 정리하는데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민지를 식탁에 앉히고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민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썼다고 민지한테 3억을 줄 거라고 말했어요. 민지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생각했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민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요. 민지가 눈물을 흘렸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한참을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부산 아파트 매물을 내놓았어요. 40년을 살았던 집이라 정이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4억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준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알면 왜 파냐고 나중에 자기 줄 집인데 왜 허락 없이 파냐고 따질 게 뻔했으니까요. 민지한테만 말했고 민지는 잘 생각하셨다며 응원해줬습니다. 집을 팔고 받은 4억에 원래 갖고 있던 예금 2억을 합쳐
총 6억이 됐어요. 민지 통장으로 3억을 바로 송금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해서 집을 사라고, 이제 전세 살지 말고 내 집을 마련하라고 말했어요. 민지는 받을 수 없다고, 너무 많다고 울먹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받으라고. 민지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고요. 민지는 결국 받았고 한 달 뒤 부산 수영구에 2억 5천짜리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했어요. 민지가 집들이를 하던 날 제가 가봤는데 작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고맙다고, 엄마 덕분이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 민지는 자기 집이 생겼고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남은 3억으로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옷부터 샀어요. 평생 시장에서 싸게 사거나 남들이 주는 옷만 입었는데 처음으로 백화점에 가서 제대로 된 옷을 샀습니다. 100만 원짜리 코트도 사고 50만 원짜리 블라우스도 샀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이사였어요. 부산 아파트를 팔았으니 살 곳이 필요했는데 민지 근처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사는 수영구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얻었어요. 보증금 1억 5천에 작지만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무엇보다 민지가 가까워서 좋았어요. 이사하던 날 민지가 와서 도와줬고 짐을 다 풀고 나니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세 번째로 여행을 갔어요. 평생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민지와 함께 일본으로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표 왕복 50만 원, 호텔 60만 원, 식사와 관광 40만 원에서 총 150만 원을 썼어요. 오사카 거리를 걸으며 타코야키를 먹고 교토절에서 사진을 찍고 온천에 가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웃으며 걷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번째로 좋은 식당에서 외식을 시작했어요. 매주 한 번씩 민지와 함께 괜찮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1인 3만 원 정도 하는 곳이었는데 평생 아껴 살던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행복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작은 명품 가방을 하나 샀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였는데 200만 원짜리 작은 크로스백이었습니다. 평생 명품이라고는 가져본 적 없었는데 처음으로 명품 가게에 들어가 당당하게 구매했어요. 점원이 친절하게 대해주며 포장을 예쁘게 해줬고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매보니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명품 가방을 맨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3억 중에서 약 5천만 원 정도를 썼어요. 옷 300만 원, 이사 비용 200만 원, 일본 여행 150만 원, 외식월 30만 원씩 6개월이면 180만 원, 명품 가방 200만 원, 그 외 자잘한 생활비 등등 합치면 그 정도였습니다. 남은 돈은 2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계산해 보니 매달 15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6년은 쓸 수 있었습니다. 제가 88세까지 산다고 쳐도 충분한 돈이었어요. 저는 이제 여유로웠습니다. 평생 아껴 살다가 처음으로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쓰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민지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준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으니 당연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아직 부산 아파트에서 사는 줄 알고 있었고 제가 3억을 쓰고 있다는 것도 민지한테 3억을 줬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잠깐 들러도 되냐는 전화였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 준호가 부산에 왔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왔어요. 준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엄마가 왜 여기 사냐고 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했다고, 아파트는 팔았다고요.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왜 이사를 했냐고, 부산 아파트는 어떻게 된 거냐고 연달아 물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라고 하고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서 제 얼굴만 바라봤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았고 여기로 이사 왔으며 이제는 민지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왜 허락도 없이 팔았냐고, 그 집은 나중에 자기가 받을 집인데 왜 함부로 처분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은 엄마 명의였고 엄마가 판 거라고 누구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있냐고, 4억이면 큰 돈인데 어디다 쓸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민지한테 3억을 줬고 나머지 3억은 엄마가 쓰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거라고 말했어요. 준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민지한테 3억을 줬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누나한테 3억이나 주냐고, 자기는 뭐냐고, 장남인 자기한테 먼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민지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일주일에 서너 번 엄마를 찾아오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김장도 담가주고 전기세도 내주는 딸이라고, 그런 딸한테 3억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그럼 자기는 뭐냐고, 자기도 아들인데 왜 아무것도 안 주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반대로 물었습니다. 내 칠순 때 뭐 했냐고, 장모님 칠순에는 정장 입고 참석해서 200만 원 넘게 쓰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SNS를 봤다고, 다 봤다고, 사진도 봤고 댓글도 봤고 해시태그도 다 봤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워크숍이 있었고 어쩔 수 없었으며 며느리 쪽 일정이 먼저 잡혀 있었다고 둘러댔어요.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고, 이미 엄마 마음은 정해졌다고, 내 몫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하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장남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주냐고 따졌어요. 저는 유언장을 이미 썼다고, 공증도 마쳤다고, 민지한테 3억 줬고 나머지 3억은 엄마가 쓸 거라고, 내 몫은 한 푼도 없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 그럴 거냐고, 진심이냐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엄마는 2년 동안 생각했고 이게 맞는 결정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그럼 자기는 어떻게 사냐고, 분당 전세 3억은 어떻게 하냐고, 서진이 교육비는 누가 대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라고, 너희 뒷바라지만 하고 살 나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일어섰어요. 나갈 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틀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준호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어요. 저는 준호한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칠순도 안 챙기는 자식한테 줄 재산은 없다고, 친정 칠순은 200만 원 쓰면서 시댁 칠순은 문자만 보낸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냐고 되물었어요. 며느리가 할 말을 잃고 잠시 침묵하더니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손주 서진이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생각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손주 서진이도 할머니 미안해요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데려와서 빌게 하다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건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걸 안다고, 정말 미안했으면 칠순 때 챙겼을 거라고,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결국 준호를 끌고 나갔어요. 손주 서진이가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봤는데 그 눈빛이 한동안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네 가족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제 결정을 끝까지 지지해줬고 엄마가 잘했다고 계속 말해줬어요. 저는 이제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며 민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3세가 됐고 민지 근처 오피스텔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달 150만 원씩 쓰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지와 함께 국내 여행을 자주 다녔어요. 제주도에도 가고 강릉 바닷가에도 가고 경주 고택에도 묵었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1박에 10만 원 정도 하는 괜찮은 숙소를 골랐고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먹었어요. 평생 아끼며 살다가 처음으로 누리는 자유였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에 가서 좋은 옷을 여러 벌 샀고 이제는 나가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깔끔하게 차려입게 됐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당당했어요. 매주 민지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부산 맛집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먹는 재미가 쏠쏠했고 민지도 엄마랑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가끔 민지 친구들과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민지 친구들이 엄마를 멋있다고, 자기 엄마도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해줬습니다. 72년을 검소하게만 살다가 이제야 제대로 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아직 1억 이상 있었고 이 속도로 쓴다면 앞으로도 10 이상 넉넉하게 쓸 수 있었어요. 민지는 제 집을 사고 나서 결혼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사귀던 남자 선생님과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민지 약혼자는 착한 사람이었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습니다. 민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한테서는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명절 때 인사 문자를 보내거나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는 정도였어요. 더 이상 준호에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며느리 SNS는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가끔 준호네 소식을 전해줬는데 여전히 분당 전세에서 살고 있고 준호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제 재산을 못 받은 게 아쉬운 모양이라고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의 삶은 준호가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민지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냐고, 오빠한테 한 푼도 안 준 게 괜찮냐고요. 저는 전혀 후회되지 않는다고, 이게 맞는 거라고, 칠순도 안 챙기는 자식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하냐고 대답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다고, 엄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고요. 6억이라는 돈을 평생 모으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한 푼, 두 푼 아껴서 모은 돈이었어요. 원래는 아들 준호에게 거의 다 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장손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한 효도가 뭔지 깨달았어요. 돈을 많이 쓰는 게 효도가 아니라 자주 얼굴 보여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말동무 되어주는 게 진짜 효도더라고요. 민지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저를 찾아왔고 김장도 담가줬고 전기세도 내줬고 제 칠순에 78만 원을 썼습니다. 준호는 1년에 2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제 칠순에 문자만 보냈고 장모님 칠순에는 2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민지한테 3억, 저한테 3억, 준호한테는 0원.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민지와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명품 가방도 들고 다녀요. 73세에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기분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대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칠순도 챙기지 않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필요는 없어요. 효도한 만큼 받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이제 후회 없이 살 겁니다. 남은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 권리니까요. 지금까지 김순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순희 씨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들 부부에게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